우리 좋네. 우리 콜라보 잘 되는. 아니 지금 제가 동생 같고. 제 투자에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과외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지금. 네, 너무 힌트 많이 줬어요, 과외 선생님. 아 많이 줬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제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그 투자자의 실제 과외 선생님을 3년간 했습니다. 실제 거짓말은 아니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역시 다들 보는 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에 찾아오셔가지고 와. 점심 먹으면서 스터디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좀 그룹 가입 좀 싸지는 거예요? 그룹 가입 좀 할인되는 거. 만들어 오세요. 됐어. 예, 실제인데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 처음 했네요. 네, 소수 정예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경제가 달라져요. 제가 경제 전망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건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전망하지는 않잖아요. 예.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건지는 저도 모르죠. 예, 가장 나쁜 것부터 할게요. 예. 원하지 않는 방향. 예. 2021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2021년은 2020년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2020년 한 해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뭐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줄서기하고 사재기하고 잘못된 뭐 허위 막 이런 거 있고 얼마나 많아요.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혼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재택근무 혼란 없어요. 그쵸. 마스크 대란 없다 이거 지금 남아돌죠. 원격 수업 이미 다 적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라고 하죠.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2021년 어쨌든 경제가 나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더디고 험난한 오르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식시장도 예전에 보면 오일 쇼크 1차 때랑 2차 때 보면은 1차 때는 주가 하락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데 2차 하락 때는 선별적으로 그렇죠. 예, 그냥 떨어진 애들도 낙폭은 적고 오히려 이때 I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 버렸었거든요. 예. 중간 단계는 중간 단계고 앞 단계만 말씀드리면 그 중간 레벨을 아실 것 같은데 앞 단계는 코로나19가 그래도 상반기 중에 조기 종식되는 그런 흐름이야. 특히 1분기 안에.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 펜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보복적 소비, 보복적 투자라고 하죠. 많은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현금 유보하고 투자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끝나네? 하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기업들. 그렇죠. 빨리 선점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밀렸던 거다. 예. 네. 그러면 특히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단행해요. 보복적 소비가 뭐냐? 내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화장 다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나 이제 립스틱 사야겠네. 예쁜 거 사야겠네. 화장품 수요가 늘죠. 패션, 데이트 안 하고 밖에 나갈 일 별로 없으니까. 특히 여행 못 갔던 것. 이 경제적 충격이 없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유의 충격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게 끝나는 순간 여행 엄청나게 가시죠. 그럼 하나 투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요. 저랑 한번 그런 거 계획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떠나는 뭐 CES,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떠나는 뭐 투자 여행. 저 예전에 태국 여행, 그래요? 투자 여행. 그래요? 네, 그런 거 했었어요. 이제 예. 제안도 받고 했었는데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 회복의 기운이 돌 때 예. 많은 기업들이 그런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집중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게 이제 시나리오 1인 거예요. 시나리오 2는 이제 그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코로나19가 종식 선언될 때쯤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됐었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항공업계 같은 경우도 굉장한 변화가 있는데 그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 회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가 서비스를 전달하기까지 수많은 밸류체인이 얽히고 얽혀 있어요. 누군가는 기내식을 제공해요. 예. 누군가는 청소업체도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부품업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정비 수많은 업체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게 이 하나의 항공 서비스인데 항공 서비스가 다시 붐업될 때 여행 서비스가 붐업될 때 면세점업이 붐업될 때 그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밸류체인 상에서 어떤 투자 유망한 영역이 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시는 것도 이 시나리오 1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벌써 하나 생각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갑자기 거. 뭐 하나 확 떠오르네요.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예.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놓으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좋겠죠. 예. 갑자기
자르려고 잘라. 네, 네. 표정 안 바뀌는 거야, 잘라. 네. 안 바뀌면 안 자르고 바뀌면 가고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는 좀 돈을 벌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봅시다.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유망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이거를 한번 투자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강연할 때 예. 그 좀 세게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예. 2021년 살아가실 겁니까? 살아가실 거면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국판 뉴딜이에요. 네. 한국판 뉴딜이 2021년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더 디테일하면 좋죠.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을 이제 꼽아보면 하나가 이제 디지털 뉴딜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린 뉴딜이고요. 디지털 뉴딜을 좀 들어가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방향성이 이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겠다.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놔야 소위 전기 배선을 다 깔아놔야 전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것처럼 디지털 인프라, 5G나 혹은 데이터댐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들을 더 많이 확대 보급해야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하는 환경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G 인프라가 대표적인 예인데 2022, 2023년에 보급하려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다 앞당겨서 2021년 상반기에 하겠다. 거기에 돈 다 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6G 얘기는 2022년쯤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제가 2022년 경제 전망에는 6G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고 공공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많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 데이터는 미래의 자원이에요. 지금까지의 자원이 석유였다면 앞으로의 자원은 데이터다. 누가 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가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가 비대면 산업 육성이에요. 비대면 산업 육성은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했어요. 비대면 경제과 우리 과장님 김주호 서기관님 잘 보고 계시나요? 네. 김주호 서기관님 청와대에서 만난 사이인데 자 그런데 비대면 경제과는 뭐 하냐?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설비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기존에 대면으로 전달하던 서비스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좀 전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SOC의 디지털화예요. 물류 인프라나 교통 인프라, 노후 인프라를 다 철거시키고 디지털 인프라로 바꿔요. 제가 국토교통부 기업성장위원회 위원인데 거기서 제가 제안했던 게 인공지능 신호등 보급해라. 그러니까 교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교통 사인을 제공하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디지털 시대가 언제 왔는데 교통경찰 모험택시 기사님이 가운데 추운데 서 계시고 보행자 아무도 없는데 보행 신호등 켜져서 차들 막 300대 줄 서 있고 그런 거 말고 최적의 교통 사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신호등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존 노후 인프라를 디지털 인프라로 교체한 이게 디지털 뉴딜이에요. 자, 이 속에서 나는 어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정책 지원을 활용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린 뉴딜 사업은 우리 아까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보조금을 준다든가 정책 지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이런 것이고 이런 영역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고자 근데 정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읽어보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재정 적자 심각하고 그래서 2021년 우리 한국 경제를 제가
부채 경제라고 새로운 트렌드를 하나 제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민간으로부터 예, 민간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으로부터 예. 받는 그 수단이 예. 뉴딜 펀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망한 산업 분야인 건 예. 맞아요. 예. 근데 이 뉴딜 펀드가 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뉴딜 펀드 투자하시려면 뉴딜 펀드가 크게 정책형 뉴딜 펀드가 있고요. 예. 두 번째가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고 네. 세 번째가 민간 뉴딜 펀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제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외우고 있네요. 민간 뉴딜 펀드는 이미 시장에서 출시됐으니까 예.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정책형 뉴딜 펀드는 소위 정부 자금이 투입돼서 손실 보존 효과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볼 만한 투자 대상이고 또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소위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셔야죠. 그래서 2021년 투자 의사결정 한다 했을 때 이런 한국판 뉴딜은 정확히 무엇이고 뉴딜 인프라 펀드는 뭔지 그래서 이거 출시됐을 때 내가 그걸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지금 그런 것들을 정확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되게 핵심인 건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집중되죠. 많은 결국 부가 쏠리는 곳에 거기서 우리가 돈 벌 곳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올해 이렇게 산업의 트렌드가 확 바뀔 줄 몰랐거든요. 네. 2021년에는 어떤 산업이 또 주목을 많이 받을까요? 2021년에는 저는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수소산업 수소.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0년 전망에 썼었어요. 예, 수소 경제가 부상한다. 실제 부상했죠. 예. 예, 실제 부상했는데 저는 2021년에 또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하나 연기된 게 있죠. 그게 도쿄올림픽이죠. 예. 예,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먼저 선보였던 비즈니스가 뭐냐면 5G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 우리나라가 5G 선도 국가가 됐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초의 국가는 변하지 않아요. 최고의 국가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최초라는 것은 이 타이틀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쵸. 5G를 선보였던 것처럼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는 뭐를 선보일 예정이었냐? 바로 우리 일본은 수소 사회가 이만큼 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는 예정이었어요. 올림픽 경기 중에 모든 그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활용되는 영역을 다 수소로 보여줄 건데 그렇겠죠. 성화 봉송부터 수소로. 수소로 성화 봉송하고 무서워라. 그리고 올림픽 스테디움까지 선수단들을 이송시키는 수소 버스. 예. 근데 이제 수소 산업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수소 활용 산업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소 산업 생각하면 항상 수소차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소 산업의 범주는 수소를 생성하고 수소를 저장 운송하고 수소를 활용하는 산업 세 가지로 분류돼요. 밸류체인. 근데 수소를 활용하는 영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소차인 것 뿐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소 활용 산업이 있어요. 이런 여러 산업의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고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 생성이에요. 저장 운송까지 우리가 잘 아는데 수소 생성이 그린하게 수소를 생산하느냐 화학적인 기법으로 수소를 생성하느냐 이 전기분해 방식으로 클린하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산업이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고요. 수소 산업 왜 강조를 하냐면 앞에 우리 세계 경제 트렌드에서 바이든이 강조했던 영역이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될 거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도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수소 산업.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수소가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벤트적으로나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수소차 탈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소 사회로 만들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소차를 더 많이 보급하려면 수소차 보조금도 줘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과제가 수소 충전 인프라 보급이에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지금보다 경유차, 가솔린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전기차, 수소차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로 속에 이 충전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이미 테슬라는 제가 이미 한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태양광 더하기 ESS.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네. 에너지 충전 시스템, 저장 장치죠, 배터리. 이것을 도입해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미래의 주유소를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과도기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솔린 경유차에서 화석연료차에서 전기차로의 이렇게 전환 중에 또 한 번 전환될 때 수소차로의 전환. 저는 이게 맞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뭐가 주된 모델이 될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지만 수소차라는 게 없으면 그냥 전기차로의 전환이 뚜루뚜루 나타나겠죠. 그러면 전 도로의 충전화, 이 언택트 충전 이런 것도 또 가능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게 좋겠죠. 예. 되게 말씀해주면서 어떤 단어 들었냐면 저는 옛날에 그 포드 자동차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유럽은 옛날 마차 시대이기 때문에 도로가 되게 좁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땅은 새로운 땅이고 도로가 쫙쫙 나 있으니까 도로를 까니까 자동차를 팔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고속도로부터 쫙 해주면서 자기네 쪽 그 핸들에 맞게 방향 맞추고 도요타 공장이 쫙 들어왔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도 인프라라는 게 이제 보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산업들이 다 같이 그렇죠. 들어온다. 예.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소위 바이든이 이끄는 2조 달러 쓰겠다고 했던 그것도 인프라 사업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끄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인프라 사업이고요. 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사업도 인프라 사업이에요. 예, 경제 충격이 있을 때 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게 인프라 투자예요. 예,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생산 유발 효과, 또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영역이에요. 정부에서 어차피 한 단위 쓸 거면 그것을 통해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재정 지출 영역이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각국이 다 인프라 사업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건설 산업 굉장히 유망합니다. 특히 인프라, 토목 건설 관련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힌트 거기까지. 저 하나 투자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눈치채실까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역시, 투자 되게 투자 실력도 뛰어나시죠? 뭐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하고 예. 제가 제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제가 투자를 못하면 그러니까. 앞에 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장기적인 트렌드 변화에 투자할 때는 절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거슬 수 없는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거슬 미리 수 투자하는 없는 거니까. 변화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드백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이 잘리지 않을까라는 말마저도 영상에 담긴다면 우리 편집자의 권한이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4부를 만들어요. 8부작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편집하는 게 시간 더 들어요. 이거 한 8부작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보내면 넷플릭스에 유료로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또 판매도 해가지고 스위트호 한번 이겨봅시다. 자. 이 책을 그러면 이런 말을 좀 하기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사람은 진짜 꼭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좀 이 책을 좀 꼭 읽었으면 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는 것.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죠. 그럼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를 이끄는 3대 주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계, 기업, 정부에 다 해당되세요. 적어도 가계에는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경제의 주체예요. 근데 그 경제의 여건이 완전히 바뀐다. 그럼 그 여건, 바뀌는 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 어떤 변화가 내 앞에 놓여 있을까를 들여다봐야죠. 특히 투자 의사결정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주식 차트에 변화가 나옵니까? 트렌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부동산 차트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떨을지 나옵니까?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그게 고점인지 새로운 저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거대한 변화를 들여다보면서 투자 의사결정했으면 좋겠다. 투자자들.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책 의사결정을 하려면 제발 좀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제 여건하고 맞지 않는 엇박자 나는 경제 정책을 계속 몰고 가느냐. 제가 2020년 전망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늘상 좋을 수는 없다. 제가 이 문장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50% 이상의 국민들이 당신을 뽑았어도 그 정책이 유연했으면 좋겠다. 경제 여건에 맞춰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죠. 예. 아니 부동산 시장의 대상을 왜 투기자, 투자자, 실거주자로 나누느냐. 그거부터 한계가 있다. 정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포커스가 주거 안정 도모라고 한다면 예. 주거 안정을 만들기 위한 대상이 실거주자라고 본 건데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근데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격이 조정되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만한 사람을 실거주자라고 보죠. 근데 그런 여건이 조성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세 살아야 됩니다. 월세 살아야 됩니다. 하는 소위 임차인. 왜 임차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건 엄청난 실수다. 주거안정 정책의 대상이 실거주자여야 되느냐, 임차인이어야 되느냐. 임차인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금리 전망 오늘 얘기 안 했지만 금리 전망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2020년 경제 전망에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제가 4번 썼어요. 4번 그 문장이 있어요. 똑같아요. 실제 낮은 금리로 조성됐잖아요. 제가 코로나19를 전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0.5% 기준금리까지 낮아질지 몰랐어요.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내린 거죠.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어쨌든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에 돌입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 선호 현상,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들이 집중되면서 세입자들한테 전세 안 내놓죠. 월세로 전환하죠. 예.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수도권 어느 지역에나 아무 부동산에 전화해 보세요. 전세 물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치솟죠. 그러니까 소위 세입자들, 임차인들은 더 죽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와중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 다주택자들한테 집 팔라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 라는 말은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들은 더 갈 데 없어지고 더 비싼 임차료를 내면서 살아야 돼요. 주거 안정이 도모된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이 없어진 거예요. 실거주자만 주거 안정 대상 정책의 대상이냐 이거죠. 이거부터가 미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라는 것을 들여다봤냐 이거예요. 금리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떤 경제 여건에 놓일 건지를 들여다봤냐 이거예요. 처음에 2016, 17년에 생각했던 공약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똑같을 그 정책으로 가져갈 만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달라진 여건에 달라질 정책,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데 왜 그때 정책을 지금까지 고수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경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달라질 경제 여건에 걸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예. 다 보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사실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2021년 새해를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쁘실 타이밍인데 네. 또 와주셔서 또 이렇게 친히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이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과외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네. 또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교수님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